반갑습니다. 한재각입니다. 제목이 별로 재미는 없죠. 과학적, 윤리적이에요. 네, 무슨 대학 강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네. 내용은 좀 재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장면들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요즘은 그냥 큰 무리 없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말이 또 많아지다 보면 그 말에 또 공허함이 생기기도 하고,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다가 기후위기를 썼는데 이제는 더 센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조급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장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에서 벌어진, 지난 9월 달인가 벌어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올 장면 같은 거대한 먼지의 폭풍이 그 지역을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먼지 폭풍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 같은 데 올리죠.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현실적이죠.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건데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기후변화를 직면하고 있고 우리 살아야 되는 우리도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뭐 6년 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 6년 반? 물론 이게 정확히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될 수 있는 시간,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너무 짧게 시간이 남아있고, 또 각종 들리는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무섭죠. 정말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엄청난 무슨 사건이 나오고, 뭐 어디에 해변가에는 엄청난 그 바다 생물들이 몰려와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그걸 열어보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런 현실 자체가 어쨌든 너무 비현실적인 그 현실 자체가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쳐 그 안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느낌 같은 게 지금 저희가 느끼는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브라질에 저렇게 모래폭풍이 몰아친 이유 중에는 열대 우림이라고 해서 사막이란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던 브라질의 이 판다나우 습지라는 데가 최근 들어서 가뭄으로 거의 사막화되는 지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짝 말라서 불도 나고요. 그 이유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밀림지대를 다 벌채를 하고 거기를 그 농지로 개간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일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세계 최대 민물 습지라고 하는 이 판다나우 습지가 거의 70%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요 마지막 물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습지가 마르니까 그 습지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 등등이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마지막 물 웅덩이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웅덩이 자체도 말라버려서 이렇게 마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서 다시 과학적, 윤리적 이해를 얘기하니 좀 생뚱맞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진짜 남은 시간 얼마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된 총량을 가지고 탄소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1.5도 탄소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19년 그 그레타 툰베리가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8년 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2018년 그 해에 전해 나왔던 IPCC 1.5도 특별 보고서에 나온 1.5도를 우리가 넘지 않기 위해서는 420기가톤만을 배출해야 된다. 그것을 넘었으면 우리는 1.5도를 넘어갈 거다라는 그 계산에 입각해 있습니다. 한 해 우리가 배출하는 양이 42기가톤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420기가톤이 남아서 10년밖에 안 남은 시간에서 그것을 계속 배출할 경우에는 1.5년이 지난 8.5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3.5년을 지난
그래서 6.5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배출한다면 6.5년 안에 모든 탄소회산을 배출하고 1.5도를 넘어서게 될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해야 되고 2030년까지 45%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을 텐데 2030년까지 적어도 매해 7.6%씩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된다. 전 지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파른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정말 이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여본 역사가 있느냐? 딱 작년 한 해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일자리를 잃고 또 생업을 접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7%를 줄여본 겁니다. 말하자면 그거와 같은 고통들을 우리가 10년 이상을 지속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일종의 사고를 당한 거다. 사고를 당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건데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그런 사고를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계획적으로 민주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형평성 있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거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실가스의 배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느냐? 선진 산업국들이죠. 미국, 유럽 등지에 있는 선진 산업국들이 거의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습니다. 국가별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을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예컨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1등이라면 제일 끝에 있는 70억 등에 있는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운 다음에 10%의 부자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이 거의 절반 49%를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52%의 전 세계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의 절반 사람들 35억 명이 가져간 소득은 8%뿐이고 또 그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적인 불평등인 거죠. 소득의 불평등이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부자 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는 이 기후 불평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익히 아는 얘기들입니다. 소득의 불평등 극적으로 벌어져 있죠. 소득의 불평등에 비슷하게 따라가는 지출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많이 지출하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위 20%들이 모두 큰 자동차 그리고 내구재들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했겠죠. 한국도 기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용적 불가능주의와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 못합니다. 정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우리가 너무 불온하다고 생각해서 미뤄뒀던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미뤄뒀던 그런 모든 정책들, 해결 방법들을 다 끌어내서 그게 소위 유토피아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에 도달해야 생각합니다. 가장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거죠. 작은 실천, 텀블러 쓰고 에코백 쓰고 뭐 등등등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 실천들을 더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부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 같은 것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한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20개 기업들을 뽑아본다면 아마 석유,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채굴해서 공급하고 돈을 벌고 있는 이 기업들일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비롯해서 엑슨모빌, BP 같은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채굴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배출한 온실가스의 비중이 65년 이후에 35%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100대 기업으로 늘린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책임져야 될 온실가스 양이 80에서 9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매장량, 채굴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매장량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캐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매장량을 모두 채굴해서 팔아서 그들이 돈을 벌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더 채굴하지 말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조약을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같은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해놓고서 온실가스 한 번도 줄여준 적이 없습니다. 92년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한 번도 온실가스 줄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국제 조약 같은 것이 필요하고 못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연기관차 사지 말고 전기차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사면 정말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문제는 자동차가 더 많아지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통량을 줄일 것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도시 구조를 만들고 도시 구조가 빠르게 자동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 느리게 그리고 사람들을 사는 중심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 소위 말하는 15분 도시와 같은 발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로 에너지 빌딩 만들고 그린 뉴딜, 녹색 리모델링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누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세상은 기후위기에 우리 내몰려서 당장 겪고 있는 우리 희생만큼이나 똑같은 희생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어떻게 늘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얘기하지만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가는 한 걸음이지 않겠습니까? 사회 정치적인 해결책, 그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없겠지만 사람들은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후위기 해결책, 온실가스 감축 해결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가능한 것 혹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비현실적이고 정말 우리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거라면 그동안 얘기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혹은 그동안 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됩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기존 체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진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했죠. 많은 운동들. 너무 급진적이야. 너무 과격해. 그러면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없어. 사람한테 호응을 받아야지 세상을 바꾸지라고 했지만은 그 결과가 기후위기입니다. 급진화된 걸 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레타 툰베르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기존의 체제를 변형시키지 않고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 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녹색 성장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주류 세력들이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과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거의 같은 얘기로 취급되어 있죠. 지금의 이 체제를 주도하는 세력들 자체는 사실은 녹색 성장과 그린 뉴딜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가서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을 제어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장 자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성장이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성장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받을 비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성장을 넘어선 성장 아닌 삶을 추구하는 성장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방식의 길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의 파괴적인 산업들, 화석연료, 군수산업,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만드는 광고 같은 것부터 벗어나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복지, 주거, 교육, 돌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확대하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과 같은 그런 필수적인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 전체를 끊임없이 이윤추구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가치를 절하하는 그런 식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그것들은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모두 공공의 영역에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들을 튼튼히 만들어내는 탈성장의 길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요약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얘기하면서 출발했던 그 길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냥 기후위기에 우리는 젖어들고 비관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용적 불가능주의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와 함께 할 건지 혹은 사회적 권력 자체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중예체 공대이라는 데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린 거버넌스는 좋은 것이고 거기에 기업, 관료 그리고 시민사회가 들어가지고 얘기를 잘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엉뚱한 결론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동료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싸우고 그들을 비난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권력 내에서 거버넌스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식의 사회적 권력들 기후론정 운동장 자체를 새로 만드는 그런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최선전 공동체에 의한 기후정의동맹 혹은 가난한 자들에 의한 환경주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복원해서 그 힘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의 틀을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재생에너지 그거는 지금에 있는 경제체제들, 자본주의 성장 경제체제를 그대로 둔 채 그 윗단에서 있는 기술적 조정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늘리자고만 얘기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 산업 자체를 망하게 할 건지 계속 그것을 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는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흔들려서 더 이상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을 중단시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페이가 열리는 글래스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분노와 인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하자는 얘기고요. 더 이상 인내하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고 화난 표정을 지고 멱살을 잡을 마음으로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멋진 얘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